금융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크고 작은 송년회 모임이 많아질 시기인데요. 이거 또다시 음주운전이 늘고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70%가량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내년 초까지 특별단속에 나섰는데 적발됐다 하면 이런다고 하네요. 소주 한 병 정도? 맥주 한 병 정도? 네, 뭐 가볍게 마신 거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 근데 이게 결코 가벼운 주량이 아닌데 운전자 스스로 음주량이 적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로교통공단이 음주 후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결과에서도 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 라는 응답이 10명 중 4명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착각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률도 10명 중 4명에 달할 정도로 습관적이고 중독적이라는 게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마신 술의 양이나 시간 경과와 상관없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요. 이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없는 한계도 분명히 있어서 음주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기술 장착 방안 등도 거론되곤 하죠. 그런 방안들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철저한 단속과 주변 사람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2월 1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새로운 로컬, 즉 이 지역 트렌드 확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요. 스트레스의 힘이란 제목의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나갈게요. 12월 날씨는 춥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계절이기도 한데요. 올해도 결핵퇴치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것이 발행돼 모금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크리스마스마다 발행되는 우표와 비슷한 모양인데요. 크리스마스 앞두고 우편물에 우표랑 나란히 붙였던 이 추억 다들 한 번씩 있으시지 않을까요? 네, 이것도 우표처럼 해마다 수집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돼지와 고릴라 그림으로 유명한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동화작가의 그림으로 발행됐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표처럼 발행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들이 쭉쭉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예. 최희진님,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9555님도 저도 이번 주 송년회 모임이 있는데 모임도 저녁보다 낮에 음주 없는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트죠. 네. 베스트죠.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음주 계획이 있으면 차를 아예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올겨울 들어 발생 중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 유형이 한 개가 아니라 2개라는 분석이 나왔다는데요.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러스 유형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신고일 기준으로 12월 3일 발생한 전남 고흥의 유경 오리 농장 여기에서 채취된 바이러스를 추가로 검사했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네. 고병선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 수습본부가 당초에 이 농장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H5N1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추가로 검사를 더 해보니까 H5N6형도 함께 확인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H5N6형은 지난 2018년 3월 17일 이후에 국내에서는 발생이 없었던 그런 유형입니다. 네, 저도 좀 처음 듣는 유형 같은데 다른 농장에서도 이 H5N6형이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12일 오전 기준으로 총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이제 확진이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건과 함께 2에서 4차로 발생이 확인된 건, 그러니까 12월 5일에 신고된 전남 무안의 유경 오리농장, 그리고 12월 6일에 신고된 익산 소재의 유경 종계농장 두 곳에서도 이 H5N1형이 아닌 H5N6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예, 그 앞서 전해주신 첫 발생 사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 농장에서 두 개의 바이러스 유형이 나왔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유형의 바이러스가 모두 농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렇게 유입된 바이러스가 농장 내에서 섞였을 가능성,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처음부터 외부에서 섞인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 등의 다양한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접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야생 조류에서도 이 두 개의 바이러스 유형이 모두 검출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H5N6형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 3월 이후에 국내에서 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유행이긴 합니다만은 올 들어 12월 4일 전북 정읍천, 그리고 12월 6일에 경남 창원의 진전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이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야생조류에서 H5N1형도 4건이나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라서 이 두 개의 바이러스가 모두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특이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두 개의 바이러스 유형이 가금 농장에서 확인된 상황이라 이 방역에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수보원에서도 두 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제 국내에 유입된 상황에서 야생 조류 그리고 가금 농장에서 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지금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장주와 종사자들에게 당부를 했는데요. 이게 특히나 농장 출입 차량, 사람 대상으로 한 소독, 그리고 또 축사 출입 전에 장화 갈아 신기나 손 소독 같은 경우, 또 축사 내 외부에 대한 매일 소독 청소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조기 신고가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나 산란율 저하 같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징적인 의심 주요 증상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뿐만 아니라 사료 섭취가 좀 저하되든지 닭들이 좀 침울하거나 졸음을 느낀다든지 호흡기 증상이나 녹색 변을 보는 현상 같은 경우 같은 이렇게 경미한 증상 먼저 확인이 되더라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전화 1588-9060, 1588에 4060으로 신고를 좀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 사료 섭취가 저하된다, 침울하다, 졸음이 온다, 호흡기 증상, 그리고 녹변, 이럴 때 1588-9060, 4060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그간 개별 농가 단위로 지원해오던 축산부분 스마트 축산 장비 보급 사업을 솔루션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솔루션이라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정부가 스마트 축산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사물 인터넷 기능이 있는 장비들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장비를 농가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막 요즘 무엇보다 막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러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제 수집이 잘 안 됐던 건가 보네요. 꼭 다 그렇지는 않았는데 일부 업체에서 그런 작업을 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인공지능으로까지 지금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여기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IoT 장비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분석해서 농장 운영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업체들이 기존과 달리 이제 농가하고 장비 업체 이렇게 같이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솔루션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작업을 농식품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업에서 이게 가능하도록 하는 업체들을 통칭해서 솔루션 업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말씀하신 이런 솔루션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진 대회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1회 스마트 축산 인공지능 AI 경진 대회가 최근에 열렸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어미 돼지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서 품만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었고요. 예. 또 어미 돼지가 먹는 사료량을 분석해서 어미 돼지뿐만 아니라 새끼 돼지가 잘 크는지 알려주는 업체, 그리고 또 손으로 하던 젖소의 착유 작업을 로봇이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그 로봇을 통해서 유량 분석에서부터 품질 검사까지 하는 그런 솔루션 업체들이 경진대회에서 각축을 벌이게 됐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신기한데요. 이 축산 부문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앞서 농식품부에서는 솔루션 업체를 중심으로 이제 스마트 축산 장비 지원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서 우수 솔루션 업체를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좀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축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제 스마트 축산 확산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하고요. 특히 스마트 축산이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방역 문제나 축산 부분의 악취 문제 같은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특히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내 업무나 장사에도 적용해 볼 만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아이디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업. 오늘은 새 트렌드 전망들이 쏟아지는 시기인데요. 지금이요. 앞으로 주목해볼 새로운 로컬, 즉 지역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느껴요. 사실 못 들어봤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막 이런저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네. 이게 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예. 대표님도 좀 되게 바쁘시겠어요, 요즘? 네, 사실 내년을 예측하는 트렌드 도서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월부터 출간이 되었고요.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남들보다 빠르게 이제 미래를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20대 트렌드들을 또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최근에 또 제가 이 일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그래도 트렌드도 돌고 도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좀 잘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또 변화가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변화가 익숙해지는 정도. 근데 오늘 로컬, 그러니까 지역 마케팅 들고 오셨는데 이게 지금 내년 트렌드 키워드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미 들어보셨을 키워드긴 해요. 기존에도 지역 마케팅 많았잖아요. 제가 모르는 게 로컬 마케팅은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 아닌가?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좀 해보자면 이제 기존의 로컬 마케팅은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많이 의미를 했어요.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다른 문화가 있는 새로운 국가에 진출을 하거나 뭐 서울에 있는 브랜드가 다른 지역으로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해당 지역의 문화나 특성을 고려해서 마케팅을 한다. 이런 게 이제 로컬 마케팅의 특징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M사가 한국에 진출할 때는 불고기 버거를 만들고 인도에 진출할 때는 커리 버거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로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로컬 마케팅의 개념이 조금 확장이 돼서
특정 지역의 특산물과 협업을 해서 신제품을 만들어서 지역을 활성화를 시키고 굳이 거기에 진출하지 않아도 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요. 예. 또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 게 지방 소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폐가가 늘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서 지역 자체를 조금 붐업시키는 이 모든 활동들을 로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듣다 보니까 신기한 게 예전에 예를 들어 햄버거 예를 드셨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직접 팔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건 맞아요. 이해가 가요. 네. 근데 내가 물건을 안 팔고 그냥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거 도와줄게. 네. 이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도움이 돼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그 로컬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지역들을 일단 활성화시킨다는 게 내가 팔 대상 지역을 네. 훨씬 깊은 생각을. 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예. 사실 이제 소비자들이 한 곳에만 머무르는 소비자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내가 뭐 미국에 진출을 한다라고 해서 미국에 정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미국에 그냥 오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오히려 무대가 된 만큼 세계의 구석구석에 로컬 마케팅을 통해서 그 구석구석이 발전하는 걸 보면서 나도 또 진출하고 이야. 네, 아니면은 또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좀 기여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도 로컬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굉장히 뭔가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네. 드는데 그 지자체와 협업해서 제품 출시하는 방법은 이제 흔한데 이것도 지금 확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사실 뭐 초당 옥수수 커피라고 하면은 사실 2, 3년 전부터 많이 이제 여름마다 나오는 한정판 제품이었는데요. 네. 이런 디저트 덕분에 초당 옥수수 제철이 7월인 걸 알게 됐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렇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이제 로컬 마케팅 굉장히 대표적이 됐는데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라면 이제는 뭐 필수적으로 하는 로컬 마케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협업으로 재미를 본 브랜드들이 뭐 장수 오미자와 뭐 협업, 고창 수박 이렇게 그 제철마다 제품들을 이제 내놓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이런 로컬 마케팅은 이제 좀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쪽에 좀 한정이 돼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이유가 매년 매 시즌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런 이제 비용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런 지역과의 협업들이 개인 카페로 혹은 개인 음식점으로까지 네, 영세한 업체들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에서 운영을 하는 개인 카페에서도 재료마다 유명한 이제 지역들과 협업을 해서 새로운 뭐 샐러드 제품이라든지 뭐 카페 음료들을 내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사실 영세한 업체들이 어떻게 한정판 신제품을 지역과 협업해서 낼까 이런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별로 이렇게 신제품 개발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래요? 네, 이렇게 그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예산을 이미 배정해 놓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활용하신 분들이 이렇게 작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과의 협업을 통해서 로컬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렇게 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친구도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지루해요, 본인이. 매일 같은 메뉴를 파는 것에 대해서. 네. 근데 이런 거 굉장히 괜찮네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 네덜란드에서는 시골 마을에 버려진 집을 단돈 1유로, 네. 1유로에 빌려주는 로컬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어요.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인구가 감소한 지역들을 이제 살리는 로컬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뭐 아시겠지만 1유로 1,400원 정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3년 임대료라고 하니까 굉장히 3년이요?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이고, 뭐 한 달 이럴 줄 알았는데 한 달도 1,400원 싸지만 네. 심지어 3년이다. 예. 네, 사실 편의점 음료수 한 잔 정도의 가격인데, 그쵸. 네, 사실은 이제 1유로만 내고 무상으로 와서 살아라 이런 그 복지 정책은 그쵸. 절대 아니고요.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이런 폐허가 된 건물에 살면서 2년에서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리모델링을
하는. 해야 돼요? 네, 그게 조건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네. 리모델링 비용은 자비로 지불하기도 하고 그리고 임대료는 싸지만 도시 재생을 위해서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장의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창업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하. 네, 그들 중에서 일부 인원을 선발하고 그리고 도시 자체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인류로 프로젝트지만 사실 뒤에는 우리가 이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좋게 도시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숨어 있고요. 갑자기 무섭네요. 계획이 다 있었군요. 네, 예. 역시 계획이 있습니다. 예, 네.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네덜란드의 이제 스팡온이라고 하는 마을을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서 사람들이 이런 뭐 강력 범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도시가 됐다고 해요.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어요. 1유로에 좋았다가 점점 내려갑니다 지금. 예. 네, 그런데 그래도 이 1유로 프로젝트에서 42개의 건물을 새롭게 만들어 보자. 오. 네, 이렇게 지원자를 뽑았고 네.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지원자들이 가족들과 친구들 또 그리고 뭐 그 지역 사회 주민들을 많이 이제 끌어모으면서 야, 완전 학교와 성공이네요. 네, 예. 공원까지 만들게 됐고요. 사람들이 가고 싶은 동네가 오히려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국내에도 이런 도시들 많습니다만 젊은 인구가 대도시로 다 떠나면서 다 그러지 않나요? 예. 네, 인구가 줄어들던 이탈리아의 한 마을도 1유로 프로젝트를 좀 성공시켰는데 여기의 특징은 다문화 가정을 꾸려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국적이 다른 사람들도 이 마을에는 들어올 수 있다. 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1유로에 임대하는 대신 역시 어떻게 개조하고 보수할 것인가 이렇게 계획서도 같이 제출은 해야 됐지만 또 다양한 국적이 사람들이 모인 좀 활기찬 마을이 되면서 오히려 관광 도시로 또 발전하는 계기가 그래요? 됐다고 합니다. 야, 한마디로 이제 같이 살고 싶은 마을, 네. 동네 이런 걸 만드는 건데 이 국내에서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성수동 하면은 당연히 아시잖아요. 너무나 핫플레이스인데. 거기가 왜 나오지? 지금 그랬어요. 네. 네, 송정동이라고 얘기하면 송정동? 부산인가? 어디를 얘기하나 그렇죠. 어디를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네, 송정동이라는 게 뭐 부산뿐만 아니라 이천, 울산, 구미 이렇게 법정 동명이 송정동인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부산 살았어. 부산밖에 지금. 예, 예.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송정동은 성동구 네, 송정동이거든요. 예.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네, 처음 여기에서는 들었네요, 근데. 네, 성수동이 핫플레이스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낙후돼 있는 네, 뭔가 그 상업 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1유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상가를 대상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기업들,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을 뽑아서 입점을 하게 했고요. 네. 그리고 1유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이 상가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세대 주택들, 그러니까 노후화되거나 혹은 이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다세대 주택을 개조해서 만들었고, 사람들이 이제 후기를 보니까 쉬는 날 나만을 위한 공간이다. 여기를 둘러보고 나면은 힐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그 한 40개 정도 네, 입점돼 있는데 너무 이제 잘 꾸며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젊은 사업가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낸 이 공간에서의 경험이 좋았다. 이렇게 긍정적인 후기들이 있는 걸 보면 네. 그래도 1유로 프로젝트 국내에서도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네요. 예. 네, 앞으로는 주거 목적의 1유로 프로젝트들도 조금 확장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주거 목적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동구, 송정동. 네. 이렇게 그 뉴 로컬 프로젝트가 잘 되면은 그 지역 외의 사람들의 유입은 늘어나는데 그 기존에 살던 주민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조금 어색해하실 수도 네,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아무래도. 나는 이렇게 뭐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좀 조용히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막 외부에서 사람들 와서 시끄러워지고 막 이러면 네. 특히 이제 그 낙후된 소도시라고 했을 때 남아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그렇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무조건 개발돼야 된다. 유입이 무조건 늘어나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새로운 로컬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도 추억하면서 변화에 좀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오래된 건물을 크게 바꾸거나 철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두면서 이거를 새롭게 용도를 바꾼 그런 로컬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정말 구시가지에 폐관된 영화관하고 그다음에 여관들을 미술관으로 이제 와. 만든 사례들이 있거든요. 아이디어 좋네요. 네, 그런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네. 내부는 영화관하고 똑같고 여관하고 똑같아요. 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정말 전시를 위해서 최소한의 작업만 해뒀더라고요. 근데 그게 멋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공간에서 그 주민들은 예전에 이 건물에 있던 타일 색깔도 똑같다. 네. 여기에 뭐가 있었는데 다 이러면서 기억하시겠죠. 네. 네, 추억을 하면서 그 전시들도 관람하실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도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런 그 미술관들을 설계한 대표님의 인터뷰를 빌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이 로컬 프로젝트들 또 공간이나 거리를 바꾸는 것이 모두가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모두가라는 거 안에 당연히 새로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기존의 지역 주민들을 그렇죠. 빼놓고 예. 이야기할 수는 안 없다라는 되죠.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자, 이게 글로벌 시대인데 네. 막 인공지능 얘기 나오고 있고 이런데 이제 가장 최신 트렌드가 이 로컬 마케팅 네. 이게 됐다고 하니까 진짜 돌고 도는 느낌이 드는데요. 새로운 로컬 마케팅 트렌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글로벌 시대인데 오히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그만큼 물리적 공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네네. 일산에 사는 누군가가 여의도로 출근을 하고 그렇죠. 1년 중에 한 달은 전 세계 어떤 도시에 가서 맞아요. 여행을 하고 네. 주말에는 양양에 가서 서핑을 즐긴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만큼 소비자들조차 이렇게 특정한 공간에 물리적인 공간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로컬 마케팅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무언가 하나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토박이들 그리고 외지인들의 유입을 무조건 반발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그런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태도가 로컬 마케팅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서로 상생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더 진전된 로컬 마케팅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재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 돌아보시면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도 생각나실 테고 또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들 적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근데 우리가 흔히 알듯 만병의 근원이다 이러는데 좀 줄이자고 마음을 먹어도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해롭기만 할까요? 네,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스트레스가 가진 긍정적인 힘에 대해 알려주는 켈리 맥고니걸의 스트레스의 힘이란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스가 가진 긍정의 힘이 진짜 있답니까?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뭐 스트레스라고 하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만병의 근원이다. 그렇죠. 뭐 스트레스는 가벼운 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모든 것에 관여한다. 뭐 심하면 심장병, 우울증, 뭐 어떻게 되면 뇌 세포도 죽이고 뭐 DNA도 손상시키고 노화도 촉진시킨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몸에 해롭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 책 저자 이제 켈리 맥고니걸 같은 거는 그 생각이 완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유용하기 때문에 수용하고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진 장점은 이제 극대화해서 생각하시는 분인데 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들은 가끔씩 더 영리해지기도 하고 더 강인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더 좋은 성과를 얻어내기도 한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자의 생각이고 이 생각을 알리려고 쓴 책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제 스트레스 힘이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스트레스가 좋다, 유용하다라고 하는 저자 켈리 맥고니걸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일단 이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건강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고요. 심리학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이 책 스트레스 힘의 근간이 되는 강의가 이제 새로운 스트레스의 과학이라고 하는 걸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열었을 거 아니에요. 이 강의가 스탠퍼드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강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들어도 궁금한데 그들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보통 이제 강연이 재밌으면 이제 또 온라인 채널로 진출하잖아요. 네. 그래서 테드로 나가서 역시. 테드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친구로 만드는 법이라는 이 강연 15분짜리 강연을 네. 했는데 이게 전 세계 3,200만 명이 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네. 테드 강연을 보면서 재밌는 친구네 이러면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찾아본 책이 한국에 번역이 돼 있어서 이 책을 그러면- 보게 된 겁니다. 잠깐만 상무님은 그러면은 강연을 먼저 보신 거예요? 예, 강연을 먼저 봤습니다. 그 테드 강연을 소개하는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항상 이 강연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강연 능력도 뛰어나시고 내용도 우리 상식에 반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니까 재밌다라고 해서 책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찾아보게 된 거죠. 예. 그렇군요. 그 스트레스가 몸에 해로우니까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이거는 거의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스트레스 하면은 다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맞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예, 그렇게 예, 생각하고 예. 있고 저도 아직 이 책을 읽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자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자도 이제 처음에 켈리 맥코넬도 스트레스를 되게 적대시하는 흔하디 흔한 심리학자, 과학자들 중에 네. 한 사람이었고 어디 방송이나 강연 나가면 처음에는 또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이런 거 강연하고 다녔어요. 예를 들면 숨을 크게 쉬라, 수면을 늘려야 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결정적으로 바꿔놓게 된 거는 1998년도에 있었던 연구를 읽고 나서예요. 그 연구가 어떤 내용을 담고 네. 있냐라고 하면 이게 미국 성인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 네. 지난해 당신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 예. 이 질문을 하나를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8년간 이제 추적 관찰을 하면서 그 3만 명 대상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원인들을 분석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고 이제 저자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좀 이런 아침부터 그런데 많이 죽었을 것 같은데. 그 보통은 이제 스트레스 높으면? 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많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침 통계를 봤더니 실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한 스트레스 수치가 높았던 사람들이 사망할 위험이 한 43% 정도 더 높았습니다. 뭐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연구원들이 주의를 사로잡았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을 잘 분석을 해보니까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었던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증가를 했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도 꽤 많았고 예.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망 확률이 낮았어요. 어느 정도 낮았냐면 아예 스트레스를 나는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사람보다 그분들의 사망 확률이 더 낮은 거예요. 와 신기하네요 이거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게 나한테 해롭다고는 믿지 않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아예 받지 않는 사람보다 받지 않는다 하는 사람보다 네, 나는 괜찮다라고 한 사람보다 더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사망률이 훨씬 낮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난 8년 동안 그 연구 기간 8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미국인들의 사망표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18만 2천 명의 미국인들이 조기 사망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분들도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본인에게 나쁘다고 믿는 믿음 때문에. 네, 그래서 추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시기에 사망한 사람들, 나는 스트레스가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조기 사망한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통계냐 그러면 미국 질병통계센터가 이제 사망 원인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15위에 해당하는 게 피부암, 에이즈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보다도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 원인 15등 정도가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기 때문에 사망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책 다 읽은 거 아니에요? 내용이 더 되게 재밌는 사례들 엄청 많이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저자가 연구 결과를 보고 충격을 진짜 받았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받았죠. 예. 저자가 이제 크게 당한 건 뭐냐면 저자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왜냐하면 했던 그분이 공부와. 주된 잡이 뭐였냐면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그 많은 시간하고 노력들을 쓰면서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다녔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뭐지? 죽인 거잖아. 이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거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그러면 연구 부분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이제 수명이나 이런 데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이미 그 연구 성과를 몇 가지 알고 있었던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믿음이 이제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연구가 뭐냐면 예일대학교에서 실험한 연구가 있는데 네. 20년 동안 관찰을 해봤더니 20년이요. 네. 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노화 괜찮아. 노화에 대해서 이건 노화는 살아가면서 당연히 있는 일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한 7.6년 정도 더 깁니다. 이거 굉장히 차이 나는 거네요. 이게 어느 정도 7.6년.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규칙적인 운동도 하시고 예. 금연도 하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관리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게 한 4년 정도인데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걸로 7.6년의 수명을 증가시킨다고 하면 이 사고방식 바꾸는 게 훨씬 훨씬 더 낫지 않나. 야. 그리고 또 재밌는 실험은 이제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장수를 한답니다.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믿는 사람이 장수를 한다. 네. 이 듀크 대학에서 한 15년 동안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네. 남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55세 성인 중에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끝난 뒤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건강과 장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 연구를 이제 스트레스도 그러면 이 수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하는 부분에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연구를 가져간 거죠. 저자도. 근데 듣다 보니까 전 제 스스로가 좀 걱정이 되는데. 부정적이세요? 지금 우리 PD가 놀리고 있어요. 우리 승원이 오래 못 살겠네 이러고. 근데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있어요. 네. 저보다 더 부정적입니다. 우리 PD가. 네. 걱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동갑이니까 저랑 PD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어쨌든 저자가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게 된 계기가 아까 그 연구 말고 또 하나 있었습니까? 이 스트레스를 이제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롭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줄이겠지. 아니면 좀 피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알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담배값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 암 걸린 분들이 사진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거 위험하니까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런 사진들을 붙여놓는데 뭐 그러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역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보고 나면 이제 스트레스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이미지 때문에 이 가슴이 막 뛰잖아요. 그거 진정시키려고 오히려 담배를 덮이는 거예요. 완전 역효과네요. 그 마찬가지 스트레스도 똑같은 게 스트레스 해롭다라는 사실을 막 알려주면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믿음이나 사고방식 같은 것들이 훨씬 중요하고 해롭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 가지고는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되게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이제 공포나 수치심 같은 걸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저자가 지칠 대로 지치는 학부생들한테 가가지고 기말고사 직전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 학생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요. 스트레스는 몸에 해로우니까 전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이런 게 아니고 말을 듣는 순간 의기소침해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더 기분 많아지는 나빠할 수 거죠. 있어요. 또 간병인들 있잖아요. 간병인들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들한테는 너 간병하다가 그 환자들의 스트레스를 네가 받게 되면은 몸에 더 안 좋아.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환자의 스트레스를 네가 받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간병인들이 그걸 듣고 난 스트레스 안 받을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까? 더 받죠. 그런 그게 부분도 있죠. 더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방식을 조금 더 바꾸고 그런 이야기들 전달하는 것들 자체도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무님은 어떻게 좀 이 책을 보면서 느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 좀 덜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사람들 올 2023년 한 해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스트레스도 받고 네. 저도 노후 준비 이야기를 하고 은퇴 준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야, 상무님 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연금 이런 전문가가. 원래 아는 사람이 고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올 한해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고민하지 말고 이 책 사가지고 다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앞에 머리말 부분만 잘 읽어봐도 네. 좀 기분 사고방식이 전환되면서 좀 내년도 설계하시는데 조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점 가셔서 다들 앞부분 정독해서 읽으시지 않을까, 그런 분들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마디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고 있던 고정관념을 좀 많이 깨주는 네, 책이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스트레스의 힘이란 책.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실이었습니다. 5376님 크리스마스 실 보내주셨고요. 8944님 보내주셨고 1939님 음주운전 절대 안 돼요. 정답은 크리스마스 실. 네, 맞습니다. 1955님도 실. 나도 목감기에 끙끙대면서 문자 보내요. 아이고, 감기 걸리셨구나. 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1955님도 어서 나으시길 바랍니다. 물 많이 드시고 비타민도 챙겨 드시고요. 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